목소리를 AI로 조작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기술로는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은 데서 보는 AI로 만들어진 부분들을 보면은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사람들이 저건 AI로 조작한 거라고 하면은 아직 만약에 뭐라고 하냐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아니면 누가 분석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럼 그건 이제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얘기하지 않고 저 목소리는 AI 조작이다. AI로 만들어낸 거다. 라고 하는 건 아직 그 증거를 못 잡은 거고 그냥 가짜라고 말하기에는 그냥 가짜라고 하긴 그렇잖아요. 그럼 뭐가 가짜인데? 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AI로 만든 거다. 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워낙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AI로 분명히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건데 근데 아주 미세하게 들어보면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듣고 천천히 듣고 그리고 그것의 그 주변에 중요한 건 배경의 노이즈와 연결해서 들으면 사실 이런 어떤 녹취의 어떤 조작 여부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다른 어떤 사진이라든가 이런 많은 것의 진위 여부 판단은 그 자체보다는 그 자체와 연결되어 있는 노이즈, 즉 다른 요소들의 연속성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은 바꾸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그것도 역시 사실은 몇 번에 실제로 두세 번, 세 번 그 이상을 반복해서 계속 녹음을 했으면 그러니까 조작된 걸 녹음을 했으면 노이즈까지도 넣게 그럼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런데 다른 어떤 근거도 없이 AI로 목소리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조금 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은 모른다. 좀 찾아보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뭔가가 나올 겁니다. 일베를 폐쇄하자라고 하는 일베 폐쇄 10만인 서명운동에 나선 박태원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경향신문에 극우 파시즘 뿌리 뽑는 길 저도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일간베스트가 한국의 대표적인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 상당히 부정적인 이런 부분, 혐오 발언 같은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 사실 일베와 함께 이런 내란 3갤, 즉 DC 인사이드의 미국 정치 갤러리, 국민의힘 갤러리,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도 함께 폐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혐오 발언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상식적인 것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그런데 그럼 어떻게 절차를 밟을 것이냐 그리고 그걸 단순히 법이라든가 만들어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좀 정당하고 정확하고 합의에 가까운 절차를 밟는 것은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즉 말하자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서명운동은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다만 그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된다. 즉 말하자면 지금처럼 전체 내용 중에서 70몇 %가 있으면 이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면서 사회적 합의로 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당연하게도 이렇게 이제 이 박태웅이라는 분이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이시네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어떤 반사회적인 형태의 사이트라든가 어떤 뭐 인터넷에서의 어떤 공간들은 사회적 합의로 다양한, 그리고 이것은 누군가의 일반적인 힘이 아니라 다양한 토론과 합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저도 분명히 동의하지만 조금 더 치밀하고 객관적이고 좀 더 투명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라 122채를 무자본으로 매입해서 50억을 편취했던 전세사기 일당인데 이건 기존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충남경찰청에서 수도권적 조직책 17명을 구속을 했는데 공인중개사 컨설팅업체, 원래 이게 사실 범죄 조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놈들이 이전과 다르게 전세계약팀, 보증금 반환팀, 작업대출팀 등으로 애초에 조직화된 상태에서 이 범죄를 2023년 7월부터, 그러니까 그 이전에 했던 애들은 실제로는 이렇게까지 조직적으로 되어 있진 않았습니다. 진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했고, 근데 사실 이것을 경찰이나 검찰의 방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무능함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제도의 미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계속, 그러니까 이건 다른 조금 더 진화된 형태의 범죄 조직인 것 같습니다. 즉 사회 초년생들한테 대포 통장을 빌려갖고 그걸 통해서 전세대출을 받은 다음에 바로 튀거나, 부동산 컨설팅 업체나 공인중개사도 여기 가담하고 근저당 설정을 하고 시세를 조작해서 여기 감정평가서도 당연히 들어가죠. 저기 같이 한 놈 중에 비대면 전세 대출에 대한 경우도 역시요. 온갖 것을 다 통해서 이렇게 쭉 빨아들이는. 근데 그거에 비해서 50억은 액수가 적죠. 짧은 기간에 빨리 먹고 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실제로는 몇백 채 이상을 했던, 아직도가 아니라 지금도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제도적인 법제도적인 뭐 등기의 공신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비함이 너무 많습니다. 국회의원 놈들이 사실은 이걸 촘촘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니까 이런 전세 사기 범죄자 놈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청주에서 벌어졌던 흉기난동 아시죠? 이 특수교육 대상자인 학생에서,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학교에 청원경찰 도입을 요구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SPO를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SPO가 지금 한 명이 10개 학교를 맡고 있는데 그럼 SPO를 10배를 뽑아야 된다는 거냐? 그럼 그렇다고 해서 SPO가 학교 하에 한 명이 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거냐? SPO는 할 일이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청원경찰을 배치하자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특수교사를 채용하자. 사실 특수교사라든가 이 SPO 같은 경우 경찰은 정규직 경찰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고, 교사나 경찰은 사실 돈이 많이 들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청원경찰은 비정규직으로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비정규직 청원경찰을 통해서 이 소위 말하는 학교 내의 폭력을 막을 수 있느냐?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애가 그 청년경찰이 어떤 아이가 무언가를 할 때 물리력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보장이 되느냐? 폭행 시비가 벌어지지 않느냐? 이거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로는 맞아요.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에서 청원경찰이면은, 근데 그건 다른 거는 거기는 애초에 범죄를 저지르려고 해서 들어온 애들을
막는 거기 때문에 전 경찰이라는 거 존재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한데 교육이란 공간에서 교육의 활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폭력 상황이 청원경찰이 개입할 여지가 얼마나 될까? 애매하죠. 그러니까 느낌상으로는 청원경찰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청원경찰의 업무 범위라든가 권한을 생각했을 때 지금 특수교육 대상자가 벌일 수 있는 폭력적인 위험성이 을 대항할 수 있는 거냐?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차라리 교육단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특수교사를 확충하는 게 먼저인데 그걸 못할 것 같으면 무엇인가 그것을 조기에 위기 학생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 아까 말한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외부의 침입자로부터는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특수교육 대상자 문제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 학교 폭력의 문제에 청원경찰이 개입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수업 중에 저기 핸드폰 본다고 뭐라 그랬는데 갑자기 교사를 때렸을 때 그때 청원경찰이 저 바깥에 있는데 빨리 와주세요라고 그게 대응이 되느냐? 대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외부로부터의 폭력은 청원경찰이 막을 수 있는데 내부로부터는 사실은 그것은 답이 아닐 수 있다. 그렇지만은 뭔가 그런 형태의 필요는 하다. 그러면 조기 발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조기 발견 시스템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단체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럼 비정규직 특수교사를 몇 명 더 고용해 맞지 않느냐? 그럼 그들의 처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청원경찰을 비정규직으로 한다는데 그들이 실제로 권한과 아니면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느냐? 2년 뒤에 재개할 때는 어떻게 할 건데? 1년 뒤에? 이런. 그러니까 너무나도 근시안적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비상벨은 존재한다. 근데 문제는 비상벨은 존재하는데 비상벨을 눌러갖고 올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이 그게 길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비상벨이라는 건 말 그대로 비상벨을 해서 제한된 시간에는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비상벨을 눌렀을 때 누가 와야 됩니까? 그 학교에 남자 교사가 와야 됩니까? 남자 교사는 교육 중인데? 그럼 걔들은 어떡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치밀하게 해야 된다. 즉 말하자면 교육 현장 자체에서 그런 전문가가 없다. 모자란 인간들 뿐이고 좀 더 치밀하게 생각을 좀 더 해서 대책을 내놔라. 현실에 맞는. 지금 외국인 울산 메일 방송 이런 데에서 얘기되는 게 울산의 경찰청에는 외사계가 없다. 울산 경찰청. 그러니까 외국인 범죄가 막 늘어나고 있는데 외사계가 없어지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반대로 외사계가 있으면은 이 외국인 범죄를 대응할 수가 있느냐? 외사계 몇 명만으로 갈 수가 있나? 그러면 한국의 정확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것, 외국인 거주자들이 늘어나는 것, 이거 외국 관광객 문제가 아니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것 부분에 대해서라고 하면은 차라리 외국인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서 그들로 1차적인 어떤 치안 관련된 부분을 하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즉 말하자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외국인들이 하는 정확한 범죄, 폭력 범죄를 얘기하는 거냐, 마약 범죄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갈치 범죄를 얘기하는 거냐. 그거는 소위 말하는 경찰 내부의 소위 범죄수사청 같은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꼭 경찰 내 외사계가 해야 된다는 걸로 얘기하는 거는 뭐가 좀 이상하죠. 즉 말하자면 그럴 것 같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그럴 것 같죠. 외사계가 없으니까 외사계가 있으면 외국인 범죄 대응하겠지? 그러면 외사계가 있을 때 대응이 잘 됐습니까? 라는 평가를 먼저 해야 되는 거고 그 외사계가
지금 있는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범죄, 외국인 조폭, 외국인 갈치범, 외국인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니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닌 거예요. 이게 왜 범죄 분석이 필요한가? 범죄 분석이 치안 분석과 연결돼 갖고 그 대안을 만들어낼 때 그 가치를 생각할 때는 사실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즉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 외국인 3만 시대 울산 범죄했는데 대체 공백. 그러면 이 외국인 3만인이 더 많이 들어와서 무슨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가를 먼저 보자. 그러면 무슨 범죄 중에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중에서 뭐가 더 강도를 제외한 4대 범죄가 모두 대비 늘어났다. 그런데 이 늘어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자연 감소분으로 늘어난 거냐? 그러니까 비율이 늘어난 거냐? 비율은 똑같다. 그럼 늘어난 게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그냥 외국인 늘어나는 만큼 사람이 늘어나는 거는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거를 별도로 대응해야 될 부분이 실제로 생각하면은 말하자면 절도의 경우 37건에서 59건이다. 근데 절도 같은 경우는 내국인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잘 대응이 안 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폭력이란 것은 97건에서 121건으로 늘어났다. 그러면 폭력범죄라고 하는 것은 왜 발생하느냐? 조직폭력범죄냐, 갈치범죄냐, 사체범죄. 그죠? 그럼 이것은 임금을 떼먹고 아니면 외국인 조폭이 들어와서 했다는 건 지금 있는 조폭 관련된 애들한테 담당하게 하는 거고. 살인사건이 공에서 2건 늘어났다라고 하면 이것은 꼭 외국인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죠. 강간이 10건에서 11건, 이건 의미가 없죠. 한 건 늘어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로는 외국인 유입에 따른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외국인 범죄가 아닌 거죠. 범죄에 대한 대응을 크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외국인 범죄가 눈에 띄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에 대한 대응량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하면 되는 거를 굳이 외사계까지 끌어들일 필요는 없다. 이게 범죄 분석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헷갈릴 겁니다. 이게 맞나? 근데 사실은 정확히 보시면은 이걸 외사계를 만들었고 해야 되는 걸로는 아닙니다. 그렇죠? 외사계는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는 정책을 개발 시행하고 교육을 진행하는 거예요. 아니, 정책을 개발하고 교육을 진행하는 조직인데 그게 범죄를 늘어난 범죄를 어떻게 막습니까? 실제로 그걸 현장에서 대응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뭔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동서대학교의 경찰학과의 박뭐 하는 교수가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외사계는 그걸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사하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도 외사계의 부활을 아니죠. 이거는 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는 과정에서 해야 될 겁니다. 이래서 사실은 범죄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약간 말장난을 기자들이나 아니면 여론 관련된 애들이 하면은 그거를 아니다라고 명확히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자, 트럼프가 얘가 갑자기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알카트라스를 재개장한다. 이게 더 락입니까? 아시죠? 중범죄자 수감으로 그 유명했던 알카트라스. 샌프란시스코만에 있는 그 섬. 미국 최악의 중범죄자 교도소. 60년 전에 폐쇄됐어요. 근데 트럼프가 트루소셜 SNS에서 재개장하겠다라고. 왜냐하면 범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하겠다. 근데 트럼프가 이제 연방교도국의 법무부 FBI와 함께 샌프란시스코의 알카트라스를 다시 개소하도록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정책들에서 막히니까 결국은 중범죄자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하려는 거죠.
엘카트라스가 정의의 상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게 맞습니까? 미국은 재소자만 122만이고 너무나도 많은 재소자가 있어요. 그들이 교정교화도 안 돼. 근데 또 교도소를 개설하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무시무시한 범죄자들 때문에 문제입니까? 마약 범죄 때문에 문제입니까? 아니죠. 사실은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외국인 이민자들, 외국에서 온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문제죠. 걔네들을 왜 그럼 알카트라스에서 오니까? 걔네들이 중범죄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소위 트럼프 같은 미치왕이, 정신 나간 인간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 정책이 막히니까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이건 좀 우리나라도 그럴까봐 걱정해. 한동훈이가 제시카법 뭐 해가지고 하려고 했지만 대안도 없고 뭐 생각도 없어요. 뭐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자라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차라리 한국경제신문에 재소자와 일 못해 직원들 사표 제출. 왜냐하면 실제로 아시다시피 교도소의 인력들을 희망센터라는 것을 통해서 모범수를 공장에 일하게 합니다. 근데 중소기업 같은 데에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희망센터 같은 걸 통해서 여기서 일하게 하는데, 근데 문제는 거기서 일하면은 숙련이 되죠. 일정 정도 하면은 숙련동을 했는데 갑자기 가석방에서 나가버려요. 왜냐면 이 사람 모범수니까. 그럼 또 그 시간 동안 훈련시키고 이게 또 손에 있게 만들었는데 갑자기 나가버리면은 이 사람은 이 공장은 생산량 어떻게, 황당하죠. 그러니까 지금 홍천 희망센터 같은 데에서도 문제는 어느 정도 숙련된 재소자들은 언제나 가석방을 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다. 아니 그러면 모범수가 아닌 사람은 제대로 일을 안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그 직원이, 그러니까 그 모범수가 와서 해도 가석방 된 후에라도 다시 일하십시오. 다시 일할까요? 이 사람은 여기 오기 전에, 그 교도소 오기 전에 다른 직업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소위 말하는 재소자의 사회화 차원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어떤 절차인데, 또 반대로 이런 거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아니 그 교도소에 재소자가 와서 같이 일을 하네? 근데 주변의 시선이 아이씨 저기 범죄자들 일하는 데라고 하면 여기 일하는 그냥 직원들은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구 유럽에도 많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회적 컨센서스가 필요한 부분인 거죠. 사실 저는 재범 방지를 위해서 재범 방지 프로그램으로서 이런 교화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들을 교도소에만 넣으면 절대 안 된다. 바깥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게 한다. 다만 그 중소기업이 일정 정도 다치지 않고 좀 양질의 그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 사람이 여기서도 충분히 일을 하고 그러면 굳이 가석방했다고 바로 가지 않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완충시키고 자연스럽게 인식을 바꾸고 할 수 있게끔 하는 이 시스템. 이게 사실 영국 브리스턴 교도소의 2009년에 더 클링크라고 하는 레스토랑에서 모범 사례가 됐다고 하는데, 한국식의 교정 프로그램이 사실은 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지금 너무 재소자들의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쁜 놈들, 진짜 희망이 없는 놈들, 먼저 진짜 그 얘네들은 뭐 일하고 필요 없어 그대로 가, 이런 애들은 실제로는 전 10,000에서 15,000 된다고. 얘네들은 이런 거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재소자 한 5만에서 6만 정도 중에 3, 4만은 사실은 충분히 교정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사회, 또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한 어떤 사회적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좀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법무부 애들이나 교정본부 애들이나 사회의 많은 학계에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산업계에서 노력할 수 있거든요.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냥 이거는 하면 좋고 안 하면 뭐 별 이런 형태니까 아니에요. 이건 해야 돼요. 이거는 이 우리나라 교정은 지금 상태로 두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 스페인에서 독일인 부부가 아이들을 세 자녀를 오랫동안 감금했어요. 집이 완전히 쓰레기 집인 거예요. 아이들이 8살에서 10살 사이인데 마스크 쓰고 생활하고 있어요. 경찰이 오니까 너무나도 바깥에 너무 신선한 공기. 이게 소위 말하는 일종의 저장강박 같은 것이 있는 것이 뭐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이 아이들을 그 쓰레기통에 넣고 일종의 집단 사육을 한 느낌, 고통을 주고 그를 통해서 쾌락을 느끼는 이런 놈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는 뭐 미국의 어느 뭐 저기 시골에 뭐 아니면 영국의 어느 시골에 지하실 파놓고 소위 강간 공장 만들어 놓고 이런 놈들도 있지만 이거는 좀 더 다르게 연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일종의 자신의 아이들 아니면 자신의 아이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감금해 놓고 고통을 주면서 그걸 통해서 쾌락을 느끼는 범죄자. 가학성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거는 자신의 유전자가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놈들도 충분히 자기 자식까지도 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범죄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어쨌든 자, 저는 오늘은 그놈 녹음하러 또 일산으로 이동을 합니다.